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족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3층 연금으로 최저 생활비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자녀 리스크란 말이 유행인데요. 본인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노년의 자식 문제 때문에, 자립하지 못한 자식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특히 사회에 출발을 하기 직전까지는 자녀에게 올바른 자립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소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만은 중남미라든지 이태리 이런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은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최고라는 겁니다. 2년 전인가요? 미국의 CNN 방송에서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국민소득 GDP 합계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세계에서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데요. 작년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2030 자녀들 중에서 그냥 쉬는 애들, 저는 쉬었으면 쉬었지 그냥 쉬는 게 뭐냐,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2030 세대가 76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 전체로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캥거루가 313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도 2010년 경우 10년경에 일본이 불황했을 때 이렇게 생활에 자립을 못하고 부모한테 의존해 사는 캥거루, 그때 일본에서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불렀습니다. 패러사이트가 기생충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기생충적 독신이라고 일본에서는 부르는데, 그 당시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심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돈이 뭐냐면 교육비, 이거는 우리가 다 압니다. 사교육비 들어가는 거. 그런데요, 이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결혼 비용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요, 뉴오라고 하는 웨딩 업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신랑댁, 신부댁, 양가 합쳐서 우리나라는 약 3억 6천만 원이 든대요. 근데 그중에서 5천만 원이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양가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3억 1천만 원이 집어넣어주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일본을 보니까 484만 원, 우리 돈으로 4,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적지? 그랬더니 이 얘기가 뭐냐, 일본에서는 집을 얻어주는 돈은 결혼 비용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얻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신혼부부들은요, 그냥 결혼하면 월세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2달치 월세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 집을 사는 경우에도 부모가 돈을 대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회사의 신용으로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부모가 대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는가? 결혼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돈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결혼 축하금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우리는 일본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외비 많이 들어가는 건 다 아는 얘기니까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자립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젊은 세대에게 냉혹한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왜 취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자식을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는데 작년에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70%, 근데 군대 간 친구들, 대학원 들어간 친구들 빼버리면요 이게 60%대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방대학 다 포함해서 98%. 이거 왜 그러냐, 일본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도 10년쯤 지나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부족한 데다가 이 지방대학을 졸업하면 다 지방에서 취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지방에서 졸업해도 다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자, 이렇게 취업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멀쩡한 에서 없어지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요즘 느끼겠지만은 신규 채용이 없어요. 옛날에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과외공부들에서 돈 처발려 가지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저도 놀랐는데요, 2019년의 경우 전체 채용 건수 중에서 정기 신규 공채가요, 비율이 절반 50%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또 2025년에는 19% 안 뽑아요. 요즘은 별로 보질 못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거기서 날 뭘 뽑냐,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거든요. 요즘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아서 모르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옆에서 본 경험인데요, 제가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 저희 그 위에 사장님 하시던 분이 아주 스카이 대학 나오고 훌륭한 분인데요, 아들이 노랑머리 물들이고 속을 더럽게 썩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 노랑머리 물들인 친구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못해가지고 야간대학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대요. 근데요, 이 대학교 2학년 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친구하고 둘이 어학연수 한 달을 갔는데, 저쪽에서요, 그 경영학과 나온 친구만 그냥 사람 취급하고 자기는 사람 취급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분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지 못한 직장에 들어갔지만은 나중에 거기서요, 중소기업에서 삼성으로 이 스카우트 가요,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스카우트 가요, 요즘 무슨 오라클인가 하는 외국 회사에서요 임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돈 들여서 변호사가 됐다. 그 변호사는 만수무강인가? 아니에요. 지금요, 변호사들이 어렵대요. 왜?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습니다. 만번대 등록이 2006년에 나왔어요.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가 34,000명, 5,000명. 일이 없어서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어떤 변호사는 코인 한다고 난리고. 요즘요,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난리쳤죠? 총당에는 늘리잖아요. 늘립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의대반이 생기거든요. 그 애들이 나중에 의사 됐을 때 안전한 직업일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안전한 직업은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도 자식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산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지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시계명 1번, 월급 많은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대기업 입사 경쟁률 300대1, 400대1을 그날이시는데요, 지금 40대 후반에 명퇴한다고 난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53년 이 직장 생활해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을 의식한 겁니다.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이죠.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제가 작년에 일본의 후쿠오카에 좀 놀러 갔다 왔는데, 거리를 가면서 보니까 다 주먹 많은 차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등하는 정도 받아올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을 그냥 부모들이 자기 맘대로 가고 간섭하고 난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창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 하신 분하고 제가 강의를 다닌 일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거창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이 많이 온대요. 근데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경상도 산청에서 돼지 키워서 보낸 분.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자기 아들이 최고야. 네 맘대로 하라고 한대요. 골치 한 병이 누구냐? 서울에서 온 박사아들, 사장아들, 고관아들, 무슨 아들 간섭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미친대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독교 문학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왜? 간섭을 하느니까. 교육받은 부모들이 그냥 간섭하고 애들 그냥 속박하고 한번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요,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하는 애가요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요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모른대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아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들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부모들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제대로 된 자립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립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잖아요. 아직도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걸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먼지라면 못 믿어. 누가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의 부모는 어떨 거고 본인은 어떻게 될 건가 노후가. 그 다음에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샀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건 먹었다고 사진 올리고 누군 어떻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앞에 일들이 가능한데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앞에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자립.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부모한테 남한테 폐를 안 끼치죠. 근데 다들 경제적 자립은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자 밑에서 3번째 줄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이거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자립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각자의 나이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도록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우선 2030 이 사회 출발 막 해서 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뭐냐? 자녀들에게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그걸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예요. 그래서 노후 대비를 20대, 30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놀라지만은 20대, 30대가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해가지고 연금 준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이 그중에 DC형 연금이라고 그래서요. 가입자가 책임지는 연금이 있거든요. 그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그걸 연금자산 운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직장인들은 거기서 운용, 펀드 투자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지식으로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금을 통해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노후 준비예요. 그리고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뭐가 있느냐? 실물 자산, 주로 부동산이죠. 그다음에 금융 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그다음에 자기 자신, 인적 자산. 이 3가지 자산 관리를 제대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자산 관리의 원칙. 그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맞추고 금융자산은 어떻게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에 잘 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평생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2030의 세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요. 건강의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폭탄주도 이제 끊고 담배도 끊고 그래도 모르니까 중대질병보험 하나 좀 들어둬서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40대가 되면요. 애들 교육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절에 어릴 때 자립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자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50대 60대가 되면은 퇴직을 앞두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자산의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갚고 퇴직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금융자산이 뭐 노인들 보면 80~90%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비중을 반반으로 만들어 놓는 그 가계자산의 구조조정. 이게 또 50대, 60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50대, 60대 할 일이 뭐냐? 퇴직하고도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뭘 하고 살 건가? 일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게 돼요. 싱글의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이 연령대별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도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이거를 잘 알려줘서 자기 나이에 맞게 뭔가 노후 대비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 이게 자녀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입니다.